안녕하세요. 바로다정형외과 이승엽 원장입니다. 오늘은 외래에서 정말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를 주제로 선정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수술을 받았는데 몇 달이 지나서 다시 찢어졌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수술을 잘 못해서 생기는 걸까요?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회전근개 재파열은 뭐 환자분들 나이 또 파열의 크기 힘줄의 상태와 같이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수술 전부터 위험성이 높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전근개 수술 후에 재파열을 줄이기 위해서 실제 수술실에서 사용을 하는 콜라겐 임플란트 또 패치 보강술 이런 것들이 어떤 경우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2017 년에 영국에서 발표된 굉장히 중요한 연구가 있는데요. 이 많은 의료기관들의 데이터를 모아서 나이 또 파열의 크기에 따라서 재파열되는 확률을 조사한 겁니다. 보시면 파열 크기라든지 나이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볼 수가 있죠. 나이가 많을수록 힘줄이 또 약하고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치유되는 능력 또한 떨어집니다. 따라서 힘줄이 뼈에 튼튼하게 아물 수 있는 확률이 낮아지고요. 또 파열이 크기가 클수록 억지로 당겨와야 되기 때문에 봉합을 하더라도 또 힘줄이 다시 원래의 자리로 이렇게 딸려가는 말려가는 힘이 커져서 치유되는 걸 방해합니다. 또 그 외에도 뭐 골다공증이 있거나 힘줄의 질이 안 좋은 경우에도 재파열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인제 적게는 한 20% 부터 정말 많게는 80% 까지도 보고가 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이 광범위 파열 5 센티가 넘는 파열에서 반드시 특히나 이렇게 연령대가 많은 분들이 봉합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에는 좀 이견의 여지가 있을 수 있고 이 유럽이나 영국 쪽 데이터보다 실제 한국이나 아시아 쪽 데이터를 보면 재파열 확률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인제 외래에서 환자분들을 뵐 때 정말 크기가 큰 파열이 아닌 경우는 대부분 적게는 한 5% 많게는 한 30% 정도로 쉽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 재파열이 속상하면서도 문제가 되는데요. 이 재파열이 왜 생길까라는 걸 먼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봉합이 잘 안 됐다고 해서 그것이 수술이 잘 안 된 것이냐 의사의 실력의 문제인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재파열이 생길 분은 뭐 하느님이 와서 신이 와서 수술을 해도 재파열이 생길 수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뭐 10 대, 20 대의 힘줄들은 얼마나 튼튼하겠어요. 그런 친구들을 수술을 한다면 아물 확률이 굉장히 높겠지만 대부분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하시는 분들이 뭐 50 대, 60대 뭐 많게는 80 대까지도 있으니까 오랫동안 써 왔던 힘줄을 다시 봉합을 하려면 약한 힘줄을 봉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치유 능력이 좀 젊은 사람에 비해서는 떨어진다고 추측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재파열이 생기는 거는 이 힘줄의 질과 관련된 문제인 것이지 수술을 잘 못해서 꼭 생긴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재파열과 관련된 원인들, 인자들을 찾아보면 대부분 이렇게 크게 4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째로 인제 환자 그 개인 상태에 관련된 문제, 환자와 관련된 인자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 파열 자체의 특성 있고 세 번째가 이제 수술과 관련된 거 뭐 수술 기법이라든지 수술 재료와 관련된 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술 후 관리와 관련된 이 4 가지 부분에서 재파열이 결국은 생기게 되는데 우리가 1 번, 2번 같은 경우는 뭐 환자분을 바꿀 수 없는 것이고 파열이 이미 생긴 걸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이니까 우리가 1-2 번은 조절을 할 수가 없지만 이 3 번과 4번 수술과 관련된 부분, 수술 후 관리는 우리가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수술 후 재파열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 3 번, 4번 그 인자에 그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환자랑 관련된 그 재파열과 관련된 걸 살펴를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나이입니다, 나이. 속상하시겠지만 연령대가 많은 분들은 아물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60세, 65세 넘어가는 연령대는 아무래도 재파열 빈도가 높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나이가 많으면 힘줄의 재생 능력이 떨어지고 또 힘줄에 가는 혈류 공급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재파열이 잘 생길 수 있고요. 기저질환으로 특히 당뇨, 흡연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재파열이 더 잘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흡연은 인제 환자분들께서 "수술하시고 나서 담배 펴도 되나요?"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제가 뭐 금연을 하라고 말씀은 드리는데 현실적으로 금연이 잘 안 될 거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제 하다못해 끊지는 못해도 "줄여라 제발."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흡연 자체가 담배가 혈관을 굉장히 수축시키고 혈류 공급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최대한 줄이거나 끊을 수 있으면 끊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 외에도 고지혈증이라든지 또 만성적으로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도 재파열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아무리 수술을 잘 했다고 하더라도 인제 그 일상생활 습관이라든지 행동 조기에 사용을 많이 하신다든지 재활 방법이 잘못됐다든지 또 팔을 많이 사용하시거나 어깨에 안 좋은 생활 습관을 갖고 계신 분들은 또 재파열이 잘 생길 수 있겠죠. 두 번째로 파열 자체의 특성을 볼 수 있는데요. 크기가 클수록 재파열은 잘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파열, 광범위 파열 보통 이 센티미터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데 2.5 센티, 3 센티 정도 넘어가는 이 파열 크기에서는 결국은 클수록 재파열될 확률도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고 파열도 오래된 파열들 있죠. 얼마 안 된 파열, 외상 때문에 생기는 급성 파열 이런 것보다 만성 파열, 오래된 파열일수록 결국은 힘줄이 퇴행성 변화가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힘줄 자체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 힘줄이 찢어진 상태에서 오래되면 이 힘줄에 연결된 근육이 있거든요. 근데 근육도 안 쓰다 보면 결국 위축이 되고 지방 변성된다고 표현을 하는데 쉽게 생각하면 근육이 지방이 없고 근육 자체만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되는 부분이 인제 우리 왜 소고기에 마블링 좋다고 표현하잖아요. 고기 안에 지방이 끼는 것처럼. 그렇게 지방이 끼면서 근육 자체가 변성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된 파열들이 이런 근육이 위축되고 지방으로 변성이 되면 이런 게 재파열이 굉장히 일어날 수 있는 되게 강력한 예측 인자가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반드시 수술 전에 재파열 위험성이 높으니까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수술할 때도 재파열을 낮추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파열 자체가 이 힘줄의 질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잘 찢어지는 분들, 회전근개 파열이 생겼던 분들, 재파열이 생겼던 분들 힘줄을 잘 분석을 해 보면 원래는 그 콜라겐, 힘줄의 주성분이 콜라겐이니까 콜라겐 자체가 되게 그 규칙적으로 이렇게 배열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마치 그 층층이 겹겹이 쌓인 파이처럼 일정한 배열이 돼야 되는데 보니까 이게 되게 불규칙한 거예요. 콜라겐 섬유가 고르게 정렬이 되지 않고 막 이렇게 흐트러져 있는 거죠. 인제 그러면 잘 버티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봉합을 하더라도 결국은 못 버티고 터지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점에서 요즘 이제 핫한 콜라겐 임플란트니 패치 보강술이니 이런 것들을 인제 필요하다는 인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인제 세 번째부터가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인자들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수술할 때도 인제 어느 정도의 테크닉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물론 인제 초심자분께서 수술하시는 것과 좀 어떤 전문가가 수술하는 것 차이는 있겠죠. 근데 힘줄이 찢어진 게 크다고 해서 이 큰 거를 강제로 당겨 가지고 막 억지로 끌어와서 봉합을 하면 이게 과연 좋을까 생각을 해 보면 그 과하게 당겨서 봉합할수록 힘을 엄청 많이 끌어당겨서 붙인 거기 때문에 반대로 얘가 다시 틀어져서 딸려가려는 힘이 커지게 돼요. 우리가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했을 때는 무조건 크면 강제로 어떻게든 강제로 당겨와서 붙이는 걸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렇게 봉합한 분들이 대부분 다 터진다 이거예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래서 단순히 세게 당겨서 봉합을 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의 힘, 그러니까 '최대한 적은 힘으로 당겨와서 봉합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현재는 이제 그 근거가 확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줄이 짧아진 상태에서 너무 당겨서 꼬매면 붙어 있어도 버티지를 못하기 때문에 힘줄을 너무 억지로 당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봉합하는 방법을 우리가 연구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봉합하는 방법도 요즘에는 환자분들께서 똑똑하셔서 이런 것들 많이 알고 있는데 뭐 1 열로 봉합하는 뭐 단일열, 2 열로 봉합하는 뭐 이중열, 뭐 요즘엔 3 열로 봉합하는 삼중열, 뭐 이런 식으로 봉합 방법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인제 그 이 단일열 뭐 1열 봉합술은 그냥 딱 이렇게 힘줄을 한 줄로만 봉합을 하는데 과거에 많이 쓰던 방식이고 최근에는 대부분 인제 뭐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어깨 수술하시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중으로 봉합하는 2 열로 봉합하는 이중열 방법을 많이 쓰고요. 이 이중열을 쪼끔 더 업그레이드해서 단순히 2 개의 열로 봉합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실을 이렇게 교량 우리 막 마치 그 현수교 다리에 보면은 그 이렇게 줄이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실로 다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눌러주는 방식으로 X자 형태로 봉합하는 봉합 교량법이라는 걸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보통 이게 뭐 이중열 봉합이나 봉합 교량법이나 대부분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요. 대부분 뭐 이열 봉합, 이중열 봉합 이게 대부분 봉합 교량법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치료 방법들을 많이 쓰고 있고 이렇게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일렬로만 봉합을 했을 때는 문제가 되는 게 힘줄 끝부분을 이렇게 당겨서 봉합을 하니까 요게 아래쪽 부분이 약간 뜨는 상황들이 생겨요. 실제 힘줄은 이렇게 넓은 면적에 붙어 있는 게 좋은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2 열로 봉합을 해서 실로 눌러 주면 이 아까 1 열로 봉합했을 때 뜨는 거를 눌러서 힘줄과 뼈의 접촉 면적을 늘려 주니까 '이론적으로 잘 붙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이런 방법을 쓰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거의 다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줄 자체도 원래 뼈에서 떨어질 때 이 힘줄 아래쪽에 뼈에 붙는 면적이 일자로 된 면적이 아니라 이렇게 3 차원적으로 사각형 면적을 갖고 있어서 봉합할 때도 그 면적을 충분히 덮어주는 쪽으로 봉합을 해야 재파열될 확률도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도 모자라니까 '그래 2열 말고 그냥 아예 3 열로 봉합하면 어떨까?' 인제 이런 방법들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이중열, 삼중열 봉합하는 방법을 비교하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열 말고 중간에 실을 하나 더 해 가지고 한 번 더 봉합을 하자. 근데 아직까지는 그냥 이론적으로 우리가 이걸 생체 역학적이라고 표현하는데 실험을 했을 때 이론적으로는 이 삼중열 봉합이 훨씬 우수한데 실제로 환자가 느끼는 임상적인 결과나 기능 회복 면에서는 아직까지는 두 개가 차이가 별로 없다고 돼 있고 하지만 대파열, 광범위 파열처럼 큰 파열에서는 이런 삼중열 기법이 최근에 더 권장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사진에서 잠깐 보여드렸지만 뭐 이중열 봉합, 뭐 봉합 교량법 이런 거는 인제 힘줄이 이렇게 뼈에서 떨어졌을 때 힘줄을 뼈에다가 붙일 때 이런 식으로 2 열로 봉합을 하면서 이렇게 X자처럼 이렇게 힘줄을 튼튼하게 눌러주게 되죠. 그리고 뭐 견봉 성형술이라고 해서 힘줄 봉합한 윗부분에 뼈가 자란 부분을 요렇게 좀 깎아 주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삼중열은 기존에 하던 이런 그 X자 형태의 이 이중열 기법에다가 추가로 보면은 여기 가운데 실이 하나 더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세 줄에 걸쳐서 봉합을 하는 방법이고 저희 병원에서도 이 기법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제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보강을 해야 되느냐 패치를 보강을 해야 되느냐 이걸 봤을 때 그 잘 찢어질 수 있는 환자분들 재파열이 잘 생길 수 있는 그 고위험군이 있거든요. 대부분 나이가 많거나 힘줄이 찢어진 크기가 큰 경우 또 힘줄이 되게 얇고 좀 푸석푸석해서 약한 경우 이런 고위험군에서는 뭐 패치 보강이든 뭐 콜라겐 임플란트든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을 경우와 했을 때를 비교해 보면 했을 때가 확실히 재파열 빈도를 낮춰준다는 보고가 많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런 수술들을 많이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그 아까 네 번째 수술 후 관리에 대해서는
오늘 이 얘기까지 하기에는 양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예전에 그 회전근개 파열을 "수술했는데 왜 아프죠?"라고 인제 방송한 편이 있습니다. 거기 그 수술 후 관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지난 방송을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결국은 재파열이 인제 생기고 나면 우리가 제일 인제 속으로 많이 드는 생각이 분명히 봉합을 잘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라고 돼 있는데 그렇게 들었는데 '왜 다시 찢어졌을까?' 봉합은 우리가 찢어진 거를 억지로 인제 붙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힘줄이 뼈에서 떨어진 거를 힘줄을 다시 뼈에다 강제로 붙여주는 건데 이 붙여준 상태에서 잘 아물면 너무 좋겠지만 이 잘 아물려면 이 결국은 버텨줘야 되거든요. 이 버텨줘야 되는 거는 그 붙여주는 것과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보강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됐고 쉽게 생각하면 막 옷이 이렇게 다 닳아서 해져서 구멍이 났는데 그냥 단순히 실로 꿰매서 쓰는 것보다 이렇게 뭔가 옷감을 덧대거나 뭐 인공으로 된 어떤 물질을 덧대면 '좀 더 튼튼하게 오래 쓰지 않을까.'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정말 많이 찾아보고 오십니다. 그래서 특히 인제 비욘디 영상 보고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거 다 알고 오세요. 그래서 뭐 "이런 건 어떻냐. 저런 건 어떠냐." 인제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인제 이 콜라겐 임플란트라고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패치 보강술이라고 하는 거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PRP 주사도 꽤 핫한데요. 인제 요거는 우리가 수술을 하고 나서 환자분들 몸에서 채취한 혈액을 그 아무는 데 도움되는 성분을 좀 농축시켜서 주사제로 투입하는 형태고요. 이 콜라겐 임플란트나 패치 보강술은 인위적으로 봉합한 힘줄 위에 뭘 덧대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통 통칭해서 뭐 보강술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힘줄 위에 덧대는 어떤 보호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호막을 덧댔으니까 그냥 이 자체만으로 그냥 보호해 주고 끝 이게 아니고 힘줄이 다시 잘 아물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 주고 어떤 지지를 해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자체가 찢어진 걸 대신해 준다기보다는 다시 찢어지지 않게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어떤 환자분들한테 사용하면 도움이 될까?' 이걸 많이 궁금해하시죠. 그래서 도움이 되는 경우는 재파열 위험성이 높은 경우라고 인제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60대 이상 인제 아무래도 연령대가 좀 더 있거나 힘줄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 힘줄이 좀 얇고 뭐 약하고 푸석푸석하고 퇴행성 변화가 심한 힘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파열의 크기가 큰 경우 보통 중파열이라고 하면 1 센치 넘는 파열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대파열은 3 센치 이상 근데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 뭐 2.5 센치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대부분 한 1-2 센치 이상 정도 되는 파열이면 '같이 써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재파열 위험이 그 외에도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뭐 직업적으로 하시는 일이라든지 생활 습관이라든지 그 외 여러 가지 상태 뭐 인제 갖고 있는 기저 질환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분들은 봉합을 해야 되는 상황일 때 단순히 봉합만 하고 끝내는 것보다 이런 보강술을 통해서 '수술의 결과를 훨씬 좋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반대로 좀 안 써도 되는 경우도 있죠. 뭐 젊은 분들 그다음에 뭐 크기가 작고 또 급성 파열인 경우. 이 급성 파열은 뭐 흔하지는 않지만 외상으로 인해서 파열된 경우 인제 조기에 봉합을 해 주면 결과도 좋고 잘 아무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힘줄의 질 이 상태가 굉장히 좋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인제 그러면 뭐 '굳이 안 써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래에서 이 보강술과 관련해서 환자분들이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해 주시는데요. 제가 간단히 몇 개 한 10개 정도만 이렇게 Q&A 형태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건강보험 적용이 되냐?" 인제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직까지는 안타깝지만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제 비급여 제품이고 대부분 이제 실손보험들을 요즘에 많이 갖고 계시니까 실손보험은 청구하면은 나오시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이건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려운 게
환자분들마다 가입한 뭐 보험 요즘에는 이제 뭐 1 세대, 2 세대, 3 세대, 4 세대 뭐 최근에 5 세대까지 인제 얘기를 하지만 그 세대에 따라 다르고 또 가입한 약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거는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고요. 어쨌든 이 보강술에 쓰이는 재료들이 당연히 인제 허가를 받은 제품들 우리가 인정 비급여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사용해도 안전하다 검증이 됐기 때문에 대부분은 실손보험 적용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두 번째로 그러면 이거 수술을 했을 때 재파열 무조건 막아 주냐? 세상에 100%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막아 주면 참 좋겠는데 그냥 이제 '위험성을 낮춰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위험성을 몇 프로까지 낮추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연구들마다 결과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좀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그냥 했을 때보단 낮춰 준다. 뭐 이건 팩트니까요. 수술 시간은 더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콜라겐 임플란트는 뒤에 잠깐 보여 드리겠지만 인제 그 제품 자체가 그 이렇게 상품이 돼서 나와 있어서 이렇게 딱 펼치고 그냥 스테이플러 같은 걸로 이렇게 받기만 하면 끝이거든요. 이제 그건 사실 5 분도 안 걸리는데 패치 보강 같은 경우는 인제 그 안에다가 그 인공 진피 조직이라고 해서 인공 힘줄 같은 걸 넣고 실로 인제 다 떠서 봉합해서 2차 봉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리지만 대부분 한 5 분, 10분 정도 더 소요되니까 사실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뭐 크게 뭐 부담이 가는 수술 시간은 없습니다. 수술 후 통증이 더 심할까? 뭐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차이가 없고 수술하고 재활 과정에서 좀 더 아파하시거나 이런 것도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젊은 분들도 고려해야 되냐 인제 여쭤보시는 경우 많은데 물론 인제 상황에 따라서 당연히 더 도움되는 분들도 있고요. 하지만 인제 안 써도 되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재활 달라질까요? 똑같습니다. 뭐 별다른 차이점이 있진 않고요. 오히려 보강제를 써 줬기 때문에 좀 더 튼튼하게 봉합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재활을 시켜도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쪼끔 뭐 선생님들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인제 개인적으로 좀 더 재활을 적극적으로 하는 편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재파열이 얼마나 주냐 뭐 이건 연구마다 다르지만 적어도 썼을 때 안 썼을 때보다는 감소하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저기 되어 있습니다. 좀 좋은 거는요. 제가 이 특히나 패치 보강술은 재파열됐을 때가 인제 그 참 좋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좀 괜찮습니다. 이게 패치로 보강을 해 놓으면 재파열이 되더라도 이 패치가 안에 좀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얘가 좀 완충 작용을 해 줘요. 우리가 인제 그런 게 없을 때는 찢어지면 일단 찢어졌으니까 그 거기가 구멍이 뚫려 있고 보호되는 게 없지만 패치 같은 경우는 이게 일부는 흡수되고 일부는 남아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뭔가 이 보강제가 안에 있으니까 재파열되더라도 팔을 들고 이렇게 움직이거나 할 때 보통 천장에 있는 견봉이라는 뼈에 자꾸 마찰이 돼서 문제가 되는데 그런 걸 좀 줄여 주긴 합니다. 그래서 보통 팔 크기 큰 분들 연세 있으신 분들은 패치 보강술 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권유를 드립니다. MRI에서 보이는 가는 인제 그 콜라겐 임플란트는 거의 다 흡수가 되기 때문에 몇 개월이 지나면 인제 잘 보이지 않고요. 패치 보강술 패치는 일부 흡수되고 일부 남아 있는 경우도 많아서 그런 경우는 인제 나중에 좀 보일 수 있습니다. 많은 병원들에서 시행을 하고 있지만 뭐 아직까지는 인제 쓰지 않는 병원들도 많이 있고요. 또 좀 기술적으로 좀 필요한 문제들이 좀 있죠. 아무래도 그 어깨 수술 자체도 그렇지만 어깨 수술하면서 인제 좀 이제 술기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병원들에서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은 좀 고런 것들을 잘 찾아보시고 병원을 선택하셔서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콜라겐 임플란트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게요. 보통은 인제 상품명으로 인제 리제네텐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이게 정확한 명칭은 인제 생체 유도성 콜라겐 임플란트라고 하는데 좀 이름이 어렵죠. 인제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인제 콜라겐 임플란트 뭐 콜라겐 패치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 원재료는 소에서 온 거예요. 이 소에서 왔으니까 환자분들이 뭐 다른 동물에 있는 걸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인제 그 심리적으로 약간 거부감이 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당연히 사람한테 써도 안전하게 쓸 수 있게 나온 제품을 쓰는 거고요. 의외로 환자분들이 잘 모르시지만 그런 동물에서 추출된 어떤 물질들을 인체 내에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미용 영역뿐만 아니라 모든 외과 영역에서 다 쓰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 소 아킬레스 힘줄에서 채취를 해서 이거를 이렇게 상품성 있게 인제 만들어 준 제품이고, 수술할 때는 요런 그 기구가 있어서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총 쏘듯이 딱 하면 바로 이렇게 쫙 우산 펴지듯이 바로 펴져요, 이 콜라겐 패치, 콜라겐 임플란트가. 그럼 그 상태에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스테이플러 같은 걸로 이 보라색 뭐 보이죠? 이걸 이렇게 탁탁탁 그냥 박아 버리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 보라색으로 된 이 스테이플러 같은 건 다 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전하고, 여기 인제 밑에 뼈가 있는 부분에 박는 거는 사실은 녹는 건 아닙니다. 그 하얗게 보이는 물질들도 인제 스테이플러도 있는데 고거는 인제 나중에 이물감이나 이런 게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 문제가 되는 경우는 잘 없고요. 그래서 이 콜라겐 임플란트는 장점이 결국 그 우리 몸의 고유한 그 치유 과정을 촉진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인제 손상된 조직을 자연스럽게 몸에서 복구할 수 있게 도와주고, 가장 좋은 거는 이 힘줄 자체를 재생을 촉진을 해준 이 능력인데요. 이 새로운 조직이 생성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서 콜라겐과 힘줄 성장이 도와지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계속 몸 안에 있는 거보다 좀 흡수가 되면은 나중에 이물감도 없고 좋겠죠. 그래서 이 연구에 따르면은 대부분 인제 나중에 몸에 흡수돼서 6 개월 이내에 자연스럽게 분해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분해가 되는 게 아니라 쉽게 생각하시면 절반은 힘줄에 녹아서 힘줄 두께를 약간 증가시켜 주고, 한 절반은 녹으면서 안에 있는 힘줄과 이렇게 인제 엉겨 붙는다라고 이해하시면 편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힘줄 구조 자체를 굉장히 향상을 시켜서 두께랑 인제 힘줄이 좀 이렇게 빡빡하게 이제 무결성이 증가한다고 표현하는데, 이런 형태로 치료를 해 주는 걸 돕게 됩니다. 근데 인제 그 리제네텐 이 바이오 콜라겐 임플란트 검색하고 많이 오시는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 이게 그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 리제네텐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니까요. 근데 인제 뭐 모든 그 채널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간혹 인제 일부 채널에서 이게 되게 인제 "간단한 시술이다."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인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걸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이게 뭐 그냥 내가 리제네텐 뭐 이거 하고 싶으면 잠깐 와서 저 이거 하고 싶어요." 하고 딱 하고 집에 가, 이거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이거는 인제 기본적으로 마취를 하고 관절경 수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렇게 넣어서 팍 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소독도 제대로 해야 되고 마취를 제대로 해야 되고, 그러려면 금식해야 되고 결국은 입원 필요하고 관절경 수술을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뭐 간단하게 시술하고 집에 가, 이거는 아니고요. 그리고 힘줄이 인제 파열이 있을 때 이 리제네텐은 그냥 봉합 안 해도 된다던데. 그냥 잘 자연스럽게 재생이 된다던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부는 맞는 말이고 일부는 틀린 말입니다. 봉합을 해야 되는 경우는 당연히 봉합해야 되고요. 봉합을 하면서 리제네텐을 덮어 줘야지 얘가 재생이 잘 되고 좋아지는 거지, 뭐 봉합을 해야 되는 걸 하지도 않고 그냥 덮어만 버린다? 그런다고 힘줄이 뭐 잘 아문다, 이런 건 아닙니다. 물론 인제 이 리제네텐을 개발하신 데 인제 이제 해외 회사에서 개발을 한 거거든요. 이제 개발할 때 이제 유명한 그 인제 업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제 석학분께서 인제 참여를 하고 자문을 하셨는데, 그 캐나다의 그 이한로 선생님이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이 리제네텐 관련 심포지움 때문에 오셔서 이제 저도 거기 참석하고 얘기도 나눠 봤지만, 그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인제 케이스를 이제 보여주시는데, 인제 해외 같은 경우는 그 캐나다에서는 인제 봉합을 실제로 해야 되는 경우 당연히 하고 그 리제네텐 하고 있고요. 근데 일부 인제 부분 파열이나 부분 파열 중에서 되게 완전 파열에 가까운 부분 파열에서 봉합하지 않고 덮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 직접 개발에 참여한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경우가 뭐 결과가 좋은 경우도 있는데 아무래도 좀 찝찝한 경우도 있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봉합을 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덮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가장 이제
인제 문제는 가격이 좀 문제예요. 제가 인제 이 채널에서 가격을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정말 좋거든요. 정말 좋은 제품이고 뭐 의학적인 연구도 활발하게 돼 있고 다 좋은데 문제는 인제 가격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선택을 할 때 그런 걸 이제 잘 따져 봐야겠죠. 그래도 최근에는 인제 실손보험에서 보장을 해 주는 비율들도 꽤 높고 뭐 예전 세대 가입한 분들은 쪼끔 더 보장을 받는 편이라서 환자분들께서 고런 것도 좀 잘 생각을 해 보시고 이 제품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어 인제 저희 병원에서 하셨던 분들 인제 케이스를 몇 개 가져와 봤는데 결국은 좀 지저분한 파열, 크기가 큰 파열에 쓰면 굉장히 좋거든요. 우리가 인제 이분 같은 경우 70대 후반 80 전후 되신 분인데 회전근개 파열 있으신데 이게 좀 예쁘게 찢어진 경우면 좋은데 여기 보면 막 이렇게 까맣게 이렇게 건더기도 남아 있고 좀 너덜너덜합니다. 이런 지저분한 형태 파열은 수술할 때도 들어가 보면 이게 지금 파열이 한 군데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뭐가 되게 너덜너덜해 보이지만 여기 위에 제가 약간 집게가 들은 걸로 잡고 있는 게 회전근개 힘줄이거든요. 여기가 뼈고 이게 뼈에서 분리된 이 구멍도 있고요. 쪼끔 안쪽으로 들어가면 안쪽도 또 이렇게 찢어져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찢어져 있고. 그러니까 이게 파열이 한 군데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찢어진 파열이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좀 해 주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실 달린 나사를 이렇게 뼈에다 이거 심어 놓고 1 차적으로 봉합을 해야 돼요. 봉합도 안 하고 하시면 안 되고 봉합을 하고 아까 왜 그림에서 보신 이 리제네텐 이렇게 하고 보라색으로 보이는 이 스테이플러 있죠? 탁탁탁탁 박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술 전에 이 까만 뼈 위에 힘줄이 요렇게 덮여 있어야 되는데 하얀 공간이 있었는데 수술 후에는 까맣고 뭔가 두툼하게 채워졌죠. 그래서 저런 이제 형태의 파열, 지저분한 형태의 파열 때 쓰면 좋고요. 두 번째는 인제 좀 더 크기가 큰 파열들이 있습니다. 이분은 인제 지방에서 오신 50대 후반 여성분이신데 힘줄이 한 군데만 찢어진 건 아니에요. 여기 앞쪽에 견갑하건이라고 해서 앞쪽에 있는 힘줄도 찢어져서 뭐 요 부분은 간단하게 이렇게 봉합을 하고 여기가 인제 위쪽에 있는 파열인데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이 정도면 보통은 한 2 센티에서 3 센티 사이 정도 되는 중파열, 대파열 요 정도에 속하는데 이런 경우에 이 힘줄 다 끌어다 당겨서 봉합을 하고 그다음에 똑같이 펴서 이렇게 탁탁탁탁 찍어 주면 수술이 끝납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찢어진 크기가 한 이 정도 허옇게 보이는 크기죠. 대충 한 2 센티 조금 넘는 파열이고요. 수술 후에 이렇게 까맣게 잘 덮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열일 때 써 보면 굉장히 결과도 좋고 환자분들 만족도도 있고 재활도 괜찮나요? 빨라요. 그래서 써 보면 좋고요. 두 번째는 인제 패치 보강술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아까 콜라겐 임플란트라고 하는 거는 소의 아킬레스건에서 채취한 상품이고 패치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다른 사람의 피부 조직에서 떼온 걸 씁니다. 그래서 인공 진피 조직이라고 하는데 그런 인제 다른 분들 기증자들 피부에서 떼온 조직을 우리가 세포를 다 이렇게 없애요. 그러면 다른 사람 몸에 써도 어떤 면역 반응이나 이물 반응이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게 가공해서 씁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모든 의료 영역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게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 패치 보강술은 장점이 리제네텐은 나중에 인제 이제 저는 이제 수술을 많이 하니까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면 되게 얇아요 생각보다. 얇은데 이 패치는 딱 두껍습니다. 물론 제품도 여러 형태 규격이 있고 그래도 대부분 2 밀리, 3 밀리 진짜 저는 이제 3.5 밀리짜리 많이 쓰는데 3 밀리, 3.5 밀리면 좀 두꺼워요. 그래서 이게 기계적으로 뭔가 보강을 딱 해 주니까 수술하는 사람도 되게 심리적인 안정이 있고 나중에 버텨주는 것도 참 좋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파열된 힘줄을 그냥 봉합하는 것보다 이 패치라고 하는 걸 덧대면 이 봉합 부위에 원래 몰리던 힘이 패치랑 이렇게 딱 분산이 되고 기계적으로 강도가 일단 올라가니까 봉합 안정성을 굉장히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물학적인 치유를 촉진시킨다. 이건 어떤 말이냐면 이 패치 자체를 대면 패치가 그냥 거기 덮여서 보강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그 세포들이 그 패치 조직 안으로 막 자라 들어가요. 그러면 인제 혈관이라든지 세포 조직들이 자라 들어가면 내 원래 있던 힘줄하고 이 패치하고 한 몸이 되는 거죠. 마치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그 안에 철근 있죠. 철근 콘크리트가 이렇게 따다다다닥 이렇게 철근이 있으면 그 안에 인제 콘크리트를 넣으면 이렇게 안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튼튼한 벽이 되는 것처럼 이 패치라고 하는 것도 그런 지지대 역할을 해 주기 때문에 나중에 인제 견고하게 조직이 재생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상적으로 아무래도 그 최근에 나온 리제네텐에 비해서 이건 예전부터 쓰던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구 결과에서 재파열을 빈도를 인제 낮추고 기능을 향상시킨다 이런 보고들이 많아서 이제 검증된 방법이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렇게 힘줄을 봉합을 할 때 봉합을 하고 좀 크기가 컸던 경우는 좀 약할 때도 있고 일부 봉합이 덜 돼서 쪼끔 공간이 남는 때도 있거든요. 인제 그럴 때 이렇게 인제 그 피부 조직 인공 힘줄을 이렇게 덧대고 추가로 보강을 해 주면 튼튼하게 봉합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제가 그 좀 사례를 몇 가지 가져와 봤는데 이제 이런 분들 그 힘줄이 여기 하얗게 보이는 게 힘줄이고요. 아래쪽에 보이는 노란색 이게 뼈입니다. 원래는 이 힘줄이 뼈를 덮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떨어진 거고 그래서 인제 이 부분을 좀 주변을 정리를 해 놓고 보면 구멍이 의외로 좀 있습니다. 그리고 힘줄의 질이 좀 푸석푸석해요. 이게 예쁘게 찢어진 힘줄이 있고 마치 이렇게 뭔가 너덜너덜하고 탄성도 떨어져 보이고 이런 힘줄들이 있거든요. 인제 그런 경우는 일단 1 차적으로 봉합용 나사를 박아서 이 실로 힘줄을 1 차적으로 봉합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 하얗게 보이는 게 인제 그 이제 인공 진피 조직인 패치라고 부르는 겁니다. 인제 그 패치를 힘줄 봉합한 데다가 덧대고 다시 실로 꼬매서 이렇게 눌러 주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식으로 덮이는 거죠. 이게 수술 끝나고 나서 보면 그냥 이 터져 있는 까만 힘줄 여기 하얀 구멍이 있죠. 얘 봉합한 거에서 끝나지 않고 잘 보면 여기 까맣게 이렇게 얇게 뭐가 덮인 게 더 보여요. 그러니까 힘줄을 봉합하고 난 다음에 뭔가 더 덮인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좀 지저분한 파열, 큰 파열 이런 데 쓰면 좋습니다. 쪼끔 더 크기가 크면요. 우리가 아까는 인제 힘줄을 봉합을 하고 패치 얹고 이렇게 이제 덮었는데 크기가 크면 인제 쉽게 생각하면 힘줄을 2번 봉합할 걸 3번 봉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큰 파열도 나사를 여러 개 받고 1 차적으로 우리 왜 아까 처음에 보여 드린 뭐 이중열 봉합, 이열 봉합, 봉합 교량법이라고 하는 걸 먼저 하고 그다음에 또 실을 이용해서 패치를 대고 2 번을 봉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저희가 이제 그 인제 학계에 인제 보고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이런 방법의 패치 보강술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보강을 해 주면 참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인제 찢어진 크기가 쪼끔 더 크고 지저분한 경우에 힘줄을 봉합을 하고 여기 보면 또 똑같이 까맣게 뭔가 보강물이 있죠. 이런 식으로 보강을 해 주게 됩니다. 인제 마지막 증례는요. 좀 가슴 아픈 분인데요. 재파열된 환자분입니다. 이게 재파열된 경우에도 패치를 많이 쓰는데 이게 60대 중반 환자분이시고 처음에 인제 요렇게 찢어져서 봉합을 해 드렸어요. 봉합을 해 드리고 되게 좋았습니다. 환자분도 뭐 잘 지내시고 수술 직후에 이렇게 까맣게 힘줄도 잘 봉합돼 있었는데 보조기를 정말 안 차시더라고요. 이분도 이제 지방에서 올라오신 인제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이셨는데 그런데 인제 너무 보조기를 인제 6 주간 찼어야 되는데 계속 빼고 오셔서 이제 오실 때마다 제가 계속 잔소리를 인제 해 드렸죠. "빼시면 안 됩니다. 또 터집니다." 아이고 근데 이제 3 개월 지나서 역시나 이게 터져 버렸어요. 이게 너무 안 차고 있으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인제 여기 하얗게 구멍이 나서 우리가 보조기 차야 되는 시기에는 정말 잘 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수술을 할 수 없이 뭐 마음은 아프지만 재수술을 해야 되니까 들어가서 보면 처음에 봉합한 이 실 이런 거 다 풀려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보면 뭐 이렇게 피도 맺혀 있죠. 최근에 터졌으니까. 이런 거 실 다 제거하고 이렇게 다 정리를 한 다음에 새로 봉합을 합니다. 아까 왜 뭐 삼중열 봉합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런 경우는 3 열로 아예 봉합을 해 버립니다. 그래서
나사를 여기도 박고 여기도 박고 전에 수술했을 때 박은 자리 다 피해 가지고 박아서 1 차적으로 봉합을 이렇게 하고 또 패치를 덧대서 삼중열 봉합이라고 하는 것과 패치를 아예 같이 해 버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뭐 수술은 쪼끔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결과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인제 이렇게 터진 힘줄 다 잘 봉합을 하고 그 위에 이렇게 까맣게 패치가 덮여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재파열된 환자분들도 사용하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 드리면 말씀드렸던 그 콜라겐 임플란트, 패치 보강술 이런 것들이 인제 수술 후 재파열 확률을 낮추기 위해서 또 재파열된 환자분들의 재파열 확률을 낮추기 위해서 최근에 쓰고 있는 인제 굉장히 핫한 치료법이고 힘줄 위에 덧대는 보호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획기적인 방법이고 특히나 고령의 환자분들 또 파열의 크기가 좀 큰 경우 중파열, 대파열 아까 말씀드린 한 1 센티, 2 센티 이상 되는 파열의 환자분들 또 얇은 힘줄 힘줄의 질이 좀 떨어지는 경우 이런 분들은 지금 말씀드린 이 패치 보강술 콜라겐 임플란트 수술을 좀 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시청자분들께서 올려주신 질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애 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 방송 자주 봐 주시는 것 같고 댓글도 잘 달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여기 오고 있습니다. 그 전진애 님께서 "석회도 한번 생기면 나았다가 다시 생겨서 아플 수 있나요?"라고 질문을 해 주셨는데 다시 생길 수 있죠. 다시 생길 수 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석회가 없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없어지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물론 인제 우리가 대부분 석회는 엑스레이에서 발견이 되니까 엑스레이 찍어서 석회 있어요. 뭐 석회 뭐 치료합시다." 이런 식으로 뭐 어떤 뭐 인제 뭐 충격파 치료를 받으시는 분도 있고 그냥 인제 뭐 물리치료나 뭐 스트레칭 뭐 주사 치료 이런 걸 받으시는 분도 있고 석회 뭐 천공술이라 그래서 바늘로 인제 석회를 이렇게 좀 깨거나 흡수시키는 방법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외래에서 환자분들 보다 보면 엑스레이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초음파를 보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우리 몸은 이제 3 차원이니까 엑스레이는 딱 평면 2 차원이고 어떤 뼈 뒤에 가려져서 안 보이는 부분이라든지 크기가 좀 작을 때는 석회가 실제로 잘 안 보이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경우는 마치 그 엑스레이 찍는 각도나 초음파 보는 각도에 따라서 어떨 때는 없어져 보이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남아 있는 경우들도 있어서 이게 애초에 치료가 잘 되지 않았던 경우도 있을 수는 있어요. 물론 증상은 많이 좋아지더라도. 그리고 실제로 석회가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다시 재발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는 그 치료 후에 남은 그 석회 조각들이 다시 뭉쳐서 석회를 형성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진짜 다 없어졌다 하더라도 추후에 어떤 퇴행성 변화나 뭐 외상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석회가 다시 생길 수 있거든요. 다시 아플 수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다시 아픈 순간이 왔을 때 과연 이게 석회가 재발해서 아픈 것인지 아니면 석회는 그냥 찍었으니까 우연히 보이는 거고 실제로 아픈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전진애 님께서 보강술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찾아가야겠네요.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 푸딩 님께서 올려주신 질문을 한번 볼게요. "회전근개 수술을 받은 후 바로 일상생활 가능할까요? 현재 70% 부분 파열 진단받았습니다. 현장직이시고 47세 여성분, 보존적 치료 1년 동안 받았습니다." 바로 일상생활은 어렵죠. 제가 예전에 수술 후 재활편하고 수술 후 관리편하고 거기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보조기를 대부분 6 주를 차요. 물론 짧게 차면 4 주, 뭐 진짜 길게 차면 8 주도 차는데 평균적으로 보조기를 거의 4 에서 6주 정도 차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고정을 잘 하고 계셔야 돼요. 아까 보여 드린 그 케이스처럼 이 보조기 자꾸 빼고 움직이시다가 재파열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수술을 받았다면 6주 정도는 일상생활이 많이 불편할 거라는 걸 감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6주 지나서 보조기를 뺐다고 하더라도
가벼운 생활 뭐 가벼운 일상생활은 하지만 힘을 쓰는 동작, 무거운 걸 드는 거, 자꾸 어깨 높이 위로 반복적으로 팔을 들어 올리는 어떤 동작들은 되게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현장직이나 뭐 건설직 특히 팔을 많이 쓰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일을 만약에 복귀해야 되는 시점을 꼭 정해 달라고 말씀하시면 최소한 3 개월은 쉬시라고 합니다. 물론 인제 그 정도 쉴 수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겠죠. 인제 일을 실제로 그만두셔야 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인제 인제 잘 고민을 하셔야죠. 수술 시기를 좀 뭐 적절한 상황에 맞춰서 좀 늦춘다든지 이제 고런 걸 고민하셔야 되고요. 회전근개 70% 부분 파열이면 비수술 치료를 뭐 1년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6 개월 이상 했는데도 통증이 꽤 남아 있고 뭐 일상생활 지장이 있다 그러면 수술적인 치료를 고민해 보셔야죠, 환자분은. 네. 어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죠? peony1825 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어머니가 70대 중반으로 50 견으로 2 년째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퇴행성 관절염까지 오면서 절뚝거리십니다." 퇴행성 관절염 오신 건 아마 무릎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절뚝거리신다고 표현하셨으니까. 50 견과 관절염이 치료가 어려운지요?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쉽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 일단은 인제 어깨에 대한 주제니까 50 견부터 말씀을 드리면 50견 10명 중에 9 명은 비수술 치료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단 회전근개 파열이나 기타 다른 질환이 없을 경우를 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단순히 50 견만 오셨다 그러면 일단 스트레칭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아프니까 스트레칭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라고 말씀을 하시면 뭐 그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약을 드시든 뭐 주사를 맞으시든 뭐 물론 주사는 많이 맞으시면 안 좋겠지만 그 조절을 하면서 아파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각도가 빨리 늘어나고 그래야 회복 속도가 빨라집니다. 근데 이게 인제 아프니까 잘 안 쓰게 되면 자꾸 굳어요. 그러면 오십견이 치료 경과가 점점 늦어집니다. 오십견은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 치료도 안 해도 자연 경과 자체가 1 년, 2 년으로 갈수록 좋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질환이긴 하지만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고 통증은 줄었다고 하더라도 치료 후에 굳은 운동 범위가 남아서 어깨가 굳은 게 남아 버리면 일상생활이 많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칭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오십견만 있는 게 진짜 맞는지 내 진단이 틀린 게 아닌지를 병원에 가셔서 제대로 체크를 해 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뭐 치료를 하시는 거죠. 관절염은 뭐 치료 방향이 되게 다양한데요. 아무래도 인제 뭐 여기서 말씀드리기까지는 내용이 너무 많은 것 같고 관절염도 한번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 보시고 단계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좀 적절한 상담을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편한 하루님 질문을 한번 볼까요? "처음 수술할 때부터 패치 보강술을 같이 하면 더 좋은 경우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수술 후 재파열을 줄이기 위한 치료 방법을 말씀드린 거니까 결국은 재파열 안 되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처음부터 하면 좋죠. 근데 이제 이게 잘 맞을 분이 있고 오히려 하면은 자극이 될 것 같은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파열 크기가 작거나 좀 젊은 분들은 안 써도 되는 경우 많은데 대부분 인제 뭐 50대 특히 60대 넘어가시고 파열 크기가 크거나 작더라도 힘줄의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경우는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혹시라도 인제 이게 그 몸 안에 일부는 흡수가 되고 일부는 남아 있다 이것 때문에 찝찝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남아 있어도 사는데 크게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혹시나 살다가 재파열이 생겼을 때도 이 패치가 쪼끔 버텨 주면서 잘 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음 네. 외출 A님께서 질문을 주셨네요. 회전근개 파열에 어깨 근육 운동을 하는 게 도움이 되나요? 팔을 안 쓰고 아껴야 도움되나요? 일단 근육 운동 하시면 좋습니다. 하는 게 좋은데 너무 그 웨이트 중량을 지나치게 많이 하거나 팔을 위로 드는 동작을 많이 하는 운동은 적합하진 않습니다. 제가
전에 어깨 회전근개 재활 운동 편과 뭐 충돌 증후군 운동 편, 견갑골 안정화 운동 이런 것들 강화 되게 강조한 이제 방송 편들이 있는데요. 고걸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안 쓰고 아끼면 근력이 약해지고 어깨 밸런스가 무너지니까 오히려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파열이 있는데 수술하기 싫은 분들, 파열이 있어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 전까지 버텨야 되는 분들, 수술을 한 다음에 관리하는 분들 모두 근육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단 내 파열된 위치나 내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운동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사실 어떤 운동을 하면 좋냐 이거는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고거는 병원에서 정확한 상담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단 팔을 너무 무리하게 쓰거나 팔을 쓰면 안 좋은 운동들 있죠. 뭐 지나치게 웨이트 많이 하는 거, 수영, 테니스, 배드민턴, 골프는 약간 뭐 쪼끔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사실 그렇게 권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탁구도 좀 그렇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제 그런 운동들을 좀 주의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육 운동은 해 주시면 좋고요. 병원 병원 위치는 예 올려 주셨네요. 경기도 수원에 있습니다. 네.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인제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요. 회전근개 수술의 목표는 단순히 힘줄을 봉합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인제 다시 찢어지지 않게 버티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콜라겐 임플란트, 패치 보강술 이런 게 이제 모든 환자들한테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재파열 위험이 높은 분들한테는 어떤 결과를 이렇게 딱 바꿀 수 있는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조건 하는 치료가 아니라 나에게 인제 필요한 치료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거고요. 오늘 내용이 인제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또 고민 중인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결정은 환자분 몫이지만 판단은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건강한 어깨 또 건강한 어깨를 만들기 위해 적절한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